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는 것으로 확인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목요일 강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딤돌 R&D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종료 이후에는 대표님들께 한번 연락도 드려보고 또 이제 소통 드리면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질의응답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기 전에 참석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한번 보고 왔는데 디딤돌 R&D 관련된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질문이 해소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질문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발췌해서 마지막에 한번 답변들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부터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저는 고도특허 사무소에서 현재 대표 변리사로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병렬적으로 IPS 벤처스라고 하는 VC에서 투자팀 이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리사로 경력이 한 9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삼성전자 쪽에 해외소송 특허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는 스타트업 쪽에 특허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5년 동안 느낀 점이 이 장표에서 두 가지 업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P 전략 컨설팅입니다. 보통 이제 딥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외에 IP 자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특허 소송들을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업무가 필요한데요. 그것들을 이제 주로 저는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런 IP 전략 컨설팅은 대부분은 딥테크 기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사실 딥테크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부품 꿈을 가지고 R&D를 통해서 딥테크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셔서 제가 우리나라의 변리사로서 IP 전략 컨설팅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R&D를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변리사로서 어떤 가이드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으로 한 2년 동안 디딤돌 R&D나 팁스 이런 과제에 관련해서 IP를 기반으로 어떤 R&D를 수행해야 되는지 꼭지를 찾아드리고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좀 기술적인 독창성이 있게 작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인 업무 중에서 오늘은 디딤돌 R&D, 팁스 관련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R&D가 처음이시거나 혹은 R&D에 계속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께 좀 유용하게 저의 강의 내용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경험으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시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왜 변리사가 R&D를 도와줘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IP 기반으로 R&D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번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목차부터 5번 목차까지는 R&D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R&D 과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특히 R&D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 R&D 과제를 신청하는 뭐 아이리스 사이트에 가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연구원님들을 등록한다라든지 그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큰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IP 기반 기업 R&D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지면서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팀 이사로서 스타트업의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허 업무를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어떤 지금 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딥테크 육성에 집중되고 있고 정부 자금들이나 투자 자금들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을 발췌한 거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R&D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역으로 지난해보다 R&D 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R&D가 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나 R&D 어차피 나 못 쓰는데 기술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년에는 R&D 과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때 여기에 제가 발췌를 해놓은 것처럼 이런 기술 집약형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자금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투자 자금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들께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기술이 독창성 있는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이제 수강생 청취자분께서도 질문으로 남겨주신 게 계속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잘 정리해서 R&D 과제에 신청을 하는데 기술 독창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술 독창성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덩달아서 나오는 문제가 IP 이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J커브를 그리고 한 5년차 정도의 기업이 되면은 국내에서 보다는 이제 글로벌 IR도 진행을 하게 되고 해외에서 어떤 기업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지도가 제고되면 상상치도 못하게 지금 제가 발췌해놓은 이오플로우 사례처럼 특허 소송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사례를 공유하면서 왜 글로벌 사업화에도 이런 IP 이슈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이오플로우는 저희가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인데 팁스에서 지원을 받고 1호로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PO에 성공하고 나서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받아서 패소하게 되면서 현재 제가 발췌해 놓은 것처럼 그 주식의 가치가 거의 1조 정도의 밸류에서 현재 굉장히 한 1,000억 정도의 가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금 글로벌 육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IP 이슈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들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정리를 하면 차별점 있는 원천성을 가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성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초기에는 어떤 R&D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R&D 자금을 가지고 큰 기업이 돼서 글로벌 사업화를 했을 때는 차별점이 있는 기술이니까 특허 침해 소송이나 IP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IP 기반으로 결과적으로는 R&D가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원천성을 가진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원천성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저는 이제 변리사로서는 특허 등록을 받은 기술이 원천성 있는 기술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IP를 활용해서 R&D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력이 뛰어나겠거니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거에서 더 넘어가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꼭지의 원천성을 찾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부동산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값이 오를 만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IP를 기반으로 기술을 검토하는 것 또한 이렇게 임장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임장을 해서 값이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선행 IP를 검토를 하다 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원천성 있는 기술이 객관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쪽 방향으로 R&D가 수행이 되고 또 이제 글로벌 사업화가 되면 원천성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밸류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의 제목을 IP 기반의 R&D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강의 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 변리사가 결과적으로는 원천성 있는 기술 개발을 도와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원천성 있는 기술을 가지고 R&D에 성공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천성 있는 기술이어야지 글로벌리 안정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대표님들께서 아직 경험해 보시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한번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서론을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R&D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번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강의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강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 R&D라고 하는 과제이고요. 이때 당연히 다른 이제 사업화 자금이나 아니면은 더 이제 큰 R&D 자금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청취자로 타겟을 한 건, 나 기술이 없는데 R&D까지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I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할 거리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디딤돌 R&D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밸류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R&D에 선정이 되게 된다면 좋은 점은 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R&D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억 정도의 자금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연구 인력이 없는 상태라면 연구 인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IP가 좀 부족한 상태라면 IP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팁스나 뭐 딥테크 팁스 아니면 시장 대응 R&D까지 더 큰 R&D에 도전할 수 있는 처음 깃발을 꽂으실 수 있게 한번 제가 도와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동안 이런 디딤돌 R&D 관련해서 선정됐었던 기업들을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때도 좀 도움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팁스까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추가적인 R&D를 수행하는 등, 초기에는 내가 R&D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던 기업가 분들께서 이제는 진짜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걸 보면서 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디딤돌 R&D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안에도 R&D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가끔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딤돌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이나 예창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과 같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그냥 작성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선정이 되면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팁스나 립스 같은 프로그램은 이것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R&D인데, 보시는 것처럼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나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팁스랑 립스는 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디딤돌 R&D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팁스 운용사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디딤돌 R&D 하면서 이렇게 기술 개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팁스까지 넘어가는 게, 현재 R&D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 R&D를 한번 하고 팁스를 하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기술력이 있으신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팁스에 바로 도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R&D 과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왜 또 계속해서 내년에는 R&D 과제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 과제 현재 규모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논의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나왔었던 자료인데, 일단 24년, 25년에 배정되어 있었던 사업 규모를 보시면 그 R&D 자금이 4천억, 5천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액이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R&D 과제가 수행이 되면서 저도 다른 대표님들께서 R&D를 많이 수주를 못했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부 발표한 거에 따르면 30% 증액이 되면서 4조 3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왜 디딤돌 R&D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디딤돌 R&D 과제가 굉장히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증액되는 자금 중에서 디딤돌 R&D 과제로 배정될 예산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2024년에 원래 디임드 R&D 과제 관련해서 1284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25년 자료를 보시면 231억으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규모로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해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디딤드 R&D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 오늘 강의 들어보시는 분들께서 바로 이제 팁스를 쓰시는 대표님들이 아니라면 한번 디딤드 R&D를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개발 역량을 한번 끌어올리는 과정도 거치시고 이런 자금도 가져가시는 기회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도 동일하게 디딤드 R&D 과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크게 증액이 예상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R&D 과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디딤돌 R&D 과제 외에도 어떤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은 각 이제 지자체들별로 R&D 과제가 공고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테크노파크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R&D 과제의 수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딤돌 R&D 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사업일 것 같아서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R&D 과제의 현황들을 말씀드리면서 제어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R&D 과제, 디임드 R&D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글로벌 사업화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IP 기반으로 한번 좀 제대로 기술 개발의 원천성을 한번 찾아보고 R&D 과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제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이게 R&D 과제의 수가 내년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대표님들께서 디딤돌 R&D를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준비하면서도 다른 지역 소재 R&D 과제에 도전할 계획들도 수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 2월에 디딤돌 R&D 과제가 나올 건데 그거는 고정된 계획인 거고 상시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3월에는 뭐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나오고, 뭐 4월에는 뭐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나오고, 뭐 5월에는 어디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R&D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내년에 많이 나올 거니까, 모니터링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R&D 과제를 준비하는 김에 다른 것들도 다 써보자. 그래서 R&D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기술기업으로 도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딤도 R&D 과제를 이렇게 증액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유혹을 했으니 아마 많이들 이제 디딤도 R&D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신청 유의사항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질문사항 중에 디딤도 R&D 과제 요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신청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디딤도 R&D는 1월, 2월쯤에 사업 공고가 나옵니다. 중기부 주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이리스 사업 공고가 나면 아마 한 달 혹은 2주 안에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창과는 다르게 아이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여기 사전 준비 사항에 제가 기재를 한 것처럼 아이리스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4대에 등록되어 있고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나중에 연구개발 인력이 누구다라고 기재하실 거거든요. 이것들을 미리 아이리스에 가입을 해서 어떤 연구번호까지 나와야 아이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과제 접수할 때 연구 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아셔야 그때 돼서 하시면 못 하시거든요.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건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꼭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기존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은 1000%였는지 어떤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이 정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뭐 기재되어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꼭 경쟁하는 관점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벤처인층 같은 것들은 R&D 과제를 쓰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다른 R&D 과제를 쓰는 기업들도 다 이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R&D 과제를 신청할 때 가산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특정 지역 소재라든 서울보다는 지방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리하고 여성 기업을 좀 우대해주고 당연하게도 요즘에는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계획서도 사업 계획서처럼 어느 정도 시장성을 봅니다. 그래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성에 대한 점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매출까지 조금 더 확보를 해놓으신다면 디딤도 R&D에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다 완비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공고가 되면 아이리스를 통해서 접수하고 서면 평가하고 발표 평가하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방금 일반적인 절차 말고 디딤도 R&D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도약 글로벌 R&D, 도약 연계 지원 R&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이제 첫 번째 단계에 기업 운영기관에서 기업을 발굴해 주거나 창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추천해 주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고문들을 떴을 때 꼭 확인을 하셔야 일반적인 디딤도 R&D가 아니라 이런 다른 종류의 R&D로 떴을 때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추천도 받으실 수 있고 기업 발굴하는 운영기관에 뭐 컨택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고를 좀 확인하셔서 신청 절차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쓰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랑 가장 다르게 평가되는 요소는 기술성에 대한 부분의 배점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배점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55점 정도가 기술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그리고 이거를 IP로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IP를 가지고 기술 독창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20점이나 배점, 기술보호 역량에서 20점이나 배점되어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R&D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랑 그리고 R&D를 이제 신청했을 때 시장성보다는 기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일단 평가가 되구나에 대한 사전 지식은 이제 아시게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서 그러면 기술 개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창패, 초창패랑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중복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주식 매매일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뭐 AI 모델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예창패, 초창패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 비즈니스 모델,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쓰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 중복되는 아이템이지만 기술 개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초창패랑 동일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적인 내용을 적는 거고 하나는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적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게는 초창패랑 디딤도 R&D랑 같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 그래서 지금까지 디딤도 R&D를 이제 신청하는 루트랑 그리고 요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지금부터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선정이 되어야 그걸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게 연구개발 계획서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저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걸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부 역량에 연관된 사업 연구개발 과제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기술적인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평가 지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른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독창성이 있는지 평가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트렌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글로벌 사업화 혹은 가장 최근에 이제 AI 모델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현재 트렌드도 조금 반영을 해서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에 이제 과제를 선정할 때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내부 역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평가 지표 중에서 기술 개발 방법의 구체성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 안에 기술 개발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와는 다르게 저희가 연구 개발할 기술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뭐 예시적으로 저희 기업 대표님께서 전공이 경영학이시고 기업 업종이 마케팅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너무 좋으니까 양자 센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LLM 기반으로 마케팅 기획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연구개발 꼭지를 잡으시는 게 더 선정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평가
지표 때문도 있지만 이제 평가위원들도 결국엔 사람이니까 이게 이 대표자의 전공과 기업 업종을 기반으로 내부 역량을 평가했을 때 양자 센서보다는 그래도 마케팅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LLM을 개발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역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번 필터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요건은 독창성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개발할 기술들 중에서 우리 내부 역량에 따르면 어떤 기술들이 있어 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독창성이 있는 기술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독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가끔은 이게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찾아보시지를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독창성 있는 기술인지를 기, 기술을 저희가 적어내려면 구글링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 하시면서 다른 데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NTIS 조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NTIS는 연구개발 과제가 등록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는 것처럼 여기 이 사이트에서도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관련된 과제들이 이제 도출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뭐 마케팅 관련된 뭐 LLM을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관광 특화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연구가 2024년에 선정이 됐구나. 그러면은 2025년에 동일한 거를 내가 쓰지는 못하겠구나. 혹은 이걸 클릭을 하면 또 이제 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상세한 내용이랑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내용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동일하니까 우리가 차별점을 찾아야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특허 조사입니다. 아까 기술 배점에서도 한 20점 정도나 배점이 된 거를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다면 선행특허 조사를 하면서 선행특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라는 걸 연구개발 계획서에 잘 정리해서 내게 되면 사실 가장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니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만약에 하시길 원하신다면 당연하게도 알려져 있는 키프리스나 구글 특허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역량을 통해서 기술 개발할 거리를 찾고 독창성 있는 기술인지를 찾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연구개발 과제가 이렇게 추려진다면 이제는 어떤 대의명분, 요즘 트렌드와 관련된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기술 개발 키워드를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결과적으로 그 마케팅 대표님께서 우리는 그럼 내부 역량이랑 기술 독창성에 따라서 LLM 기반 마케팅 기획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키워드가 최근에 뭐 K뷰티라든지 아니면 영세 소상공인을 좀 도와주는 거라면 여기서 조금 더 아이디에이션해서 이런 마케팅 기획을 하는데 K뷰티 쪽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할까? 혹은 아니면은 이 마케팅을 영세 소상공인 쪽으로 조금 더 특화해 볼까? 라는 식으로 요즘 트렌드인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기술 개발할 컨셉을 구체화하고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개발 컨셉을 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제명, 개발 목표, 개발 방법, 연구팀 구성, 기대 효과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랑 가장 다른 점은 이 개발 목표와 개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줘야 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기재하실 때는 아마 그냥 딱 어느 한 장의 아키텍처 정도로만 기업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들을 반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연구개발 계획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수강생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때 그럼 이 개발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목차들의 세부 목차 중에서 첫 번째는 기술 개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연구 개발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행 연구 개발을 쓰는 겁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목차의 옆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 연구 개발 방법이 4페이지나 할당이 되어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발췌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은 이건 중기부에서도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건데 제가 팁으로 이제부터 이 목차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술 개발 목표 목차에서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첫 번째로 as is와 to be 형태로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사위원들도 결국에는 사람이니까 저희 기술 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뭐다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해주면서 이때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저희들의 논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폐기량이 뭐 몇 톤이었는데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는 뭐 몇 퍼센트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혹은 수치적인 내용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술 개발 목차 안에서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아키텍처 형태로 한번 정리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으실 것 같고 이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요소를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서 결국에는 어떤 거를 할 거다라는 내용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서비스 플로우 형태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개발 요소의 정량적 목표들도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플로우 안에 우리는 AI 모델을 적용할 건데 AI 모델의 정확도를 몇 퍼센트 달성할 거다. 이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건 확보할 거다. 이런 최종 정량적인 목표들과 그리고 아키텍처를 통한 정성적인 목표들을 기재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개발 방법이 4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보여드렸었던 아키텍처에서 3개 정도의 핵심적인 개발 기술을 뽑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보고 여기서 기술 개발할 거리들을 3개를 뽑거나 아니면 미리 대표님들께서 개발 요소들 중에서도 3개를 뽑은 다음에 얘를 한번 합쳐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 최종 목표의 정성적인 목표로 하나의 아키텍처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목표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냥 대충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을 할 거다 정도로만 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AI를 개발할 때는 목표 기능이 뭐고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거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의 팁은 이미 심사위원들이 예상해서 질문할 거리들을 예상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목차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물어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된다면 목차 하나를 더 얻어서 예상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써서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적어주신다면 더 이 연구개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구나라고 심사위원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정도의 핵심적으로 개발할 기술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뽑아내서 도면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랑 또 이제 다르게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이 달성해야 되는 성능 지표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이 성능 지표는 논리적으로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 개발 내용들을 잘 작성해 놓고 성능 지표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혹은 제3자가 평가했을 때 이 솔루션이 정확하게 혹은 잘 구동되려면 이런 성능 지표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기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저희 이 샘플로 보여드렸었던 내용은 웨어러블 액세서리의 외관을 이제 분석하는 기술인데, 뭐 생뚱맞게 데이터 수집 정확도 이런 성능 지표를 정한다기보다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인 외관을 분석하는 AI의 정확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논리적으로 성능 지표가 선정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채우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 성능 수준 부분들인데,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조사해서 성능 평가 지표를 확인해서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저희가 독창성 있게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동일한 기술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술들 위주로 찾아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연구 개발 목표치도 제가 알기로는 이 해외 수준보다는 높게 잡아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수준보다는 높게 이제 1단계 수준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은데, 여기서의 또 팁은, 물론 저희가 연구개발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연구개발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노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해외 최고 수준을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으로 찾는 게 저희가 연구개발을 잘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능지표 이 표 아래에 제가 주석을 달아서 왜 이런 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는지를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수준을 확인한 논문 자료들도 주석으로 달아주신다면, 아, 여기 기업에서 확실하게 성능 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가 됐구나라고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목차로 이렇게 연구개발 내용이랑 성능 지표를 했다면 선행 연구개발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건 기존에 이제 초창패나 뭐 예창패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하셨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발췌한 것처럼 선행 연구개발 활용 방안에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뭐 확보를 하기 때문에 뭐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어떤 다른 뭐 전문가들이랑 멘토링을 하거나 상담을 했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 사진 같은 걸 반영하면서 AI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라든지, 최대한 뭐 없더라도 있는 사진 자료 긁어 모아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목차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1번, 2번, 3번 목차를 보여드렸을 때 가장 느낀 점,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두 번째 목차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따로 한번 더 질문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목차까지 선행 연구 개발을 쓴 다음에는 그 다음에 4번은 연구 개발 역량, 5번이 기술 개발 일정, 6번이 연구비 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좀 제가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만 팁처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안에는 기업의 연역이랑 대표자 역량을 중심으로 써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이 몇 명이나 되어야 되냐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인력이랑 신규 인력 포함해서 5명이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인력은 2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대 대표님이랑 4대 포함해서 2명 정도면은 최소 요건을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2명으로 이제 합격하신 대표님들이 있으셔서고요. 그리고 신규 인력은 저희가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굳이 4대에 포함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채용할 분들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한 3명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선행연구개발 중복조사는 아까 처음에 기술 독창성 조사를 통해서 검토했었던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가면 좋은 목차입니다. 그래서 NTIS를 통해서 관련된 과제를 찾았는데 없었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특허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원천성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까지 반영해주면 다른 이제 저희 선행특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계획서 대비해서 저희가 당연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최근에 이런 R&D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받는 거를 살짝 발제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권 확보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평가 의견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놓치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런 NTIS 조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선행특허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된다면 이런 안 좋은 평가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내용인데 연차별로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겠다라는 걸 기재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3가지 정도로 기술개발 할 거리들을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연도별로, 월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다 작성한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페이지 정도 시장성에 대한 내용들도 사업계획서처럼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7번 목차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각각의 목차들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목차의 첫 번째 목차는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차별로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적는 건데,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허황되게 많아도 됩니다. 허황되게 적어도 되고요. 다만 근데 적은 것보다 당연히 많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많게 적되 논리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상 매출액 뭐 2025년에 기술 개발하면 1억 벌 거고 내년에 10억 벌 거고 뭐 2배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억 벌 거고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가 이제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또 이제 몇 퍼센트, 이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퍼센트고, 그래서 뭐 몇 대 정도가 우리의 뭐 목표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시장 진입 확률을 고려해서 뭐 몇 퍼센트를 곱해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구매할 목표 계정이나 뭐 목표 대수나 그런 것들은 얼마라서 곱하기 우리 가격을 곱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이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를 계산하는 논리적인 방법들을 잘 이제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서류 평가에서 합격하고 나서 발표 평가까지 진행하시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작성이 되어 있어야 내 발표 평가 가서도 논리적으로 왜 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차인 사업화 전략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야 사업 계획서를 많이 작성해 보신 분들께서는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기, 중기, 장기별로 꼭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화 내용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경쟁사랑 비교하는 내용 중에 보통 이제 표를 반영해서 뭐 OX, OX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연구개발계획서의 페이지 수가 좀 제한적이라서 반영이 어렵다라면 어펜딕스에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경쟁사들별로 조사한 내용들을 반영해주면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이 잘 수행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됐겠구나라고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서비스의 뭐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매출 현황이라든지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화 전략까지 쓰고 세 번째는 기대 효과인데 기대 효과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경제적 효과 아니면 기술적 효과 아니면 사회적 효과 같은 것들을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들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D 과제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일반적인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부 진단 그리고 뭐 선행 특허 조사와 같은 외부 진단을 통해서 독창성 있는 우리가 실제로 도전할 수 있고 독창성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개요 정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께서 다 이렇게 흡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한 번 더 또 소통을 통해서 제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딤도 R&D에 이제 합격한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선정 이후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공유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개발 계획서 안에 이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할지 비용들을 쓰는데 이것들은 만약에 수정하실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연구개발 내용을 적고 나서 성능지표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능지표를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종료 시점에는 저희 기술개발 결과물이 이 성능지표를 달성하는지를 증빙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받고 어떻게 자금짐을 집행했는지만 보는데 연구개발은 이렇게 성능지표를 달성했는지까지도 보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 과제 종료 시기에 성능지표를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진행하려면 늦으니까 미리 준비 당연히 하시면 좋고요. 그때 코라스 인증기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성능지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큰 애로사항 없이 연구개발 과제 종료 시기에 이 성능지표를 맞추어서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비용은 수정이 가능하고 성능지표는 미리 준비하되 코라스 시험 인정기관에 전화해서 이 성능지표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라고 진행을 하는 게 좋으실 거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선정 이후에 이 정도의 좀 애로사항이 가장 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질문자 분들께서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주셔서 이것들도 한번 답변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보팅하는 회사 상황에서 이전의 기술을 일부 사용하는데 IP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대표님들께도 좀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어서 남기면 이거는 조금 더 상황 진단이 필요한데 가장 이제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보유 중인 IP의 청구항으로 권리 범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IP의 청구항이 실제로 지금 피보팅한 회사의 기술이랑 매칭되는지 검토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에 기술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스럽게도 별도 특허 출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 별도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IP에 추가적인 요소를 차별적인 요소를 더 추가하면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R&D 사업 외에도 특허 전략 개발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정량적으로는 IP 건수가 많은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전략 개발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저와 같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임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좀 저렴한 이 특허 출원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조금 확보를 해서 특허 전략 개발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디딤도 R&D 사업 신청할 때도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성적으로는 발표 평가에서 이 사업의 진정성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과제가 왜 시급하게 필요한지 경쟁 기술들이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과제 결과로서 제가 IP 추론을 많이 할 거라서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진정성들을 언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R&D와는 조금 관련성이 낮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아이디어나 기술을 얼마나 공개하는 게 좋을지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 질문을 감히 좀 예상해서 답변을 드리면 청취자 특성에 따라서 이 기술을 얼마나 공개하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IR 자리라고 한다면 어차피 심사위원분들께서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기술 컨셉만 주요하게 설명하고 어펜딕스로 기술구동 원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미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과의 미팅이기 때문에 NDA 계약서를 체결하면서까지 조금 더 뎁스 있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청취자 특성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건 핵심적인 기술인 경우에는 저희가 노하우로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개발 규모가 작은 아이템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언급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요소가 한 10개 정도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추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3개 정도가 좀 연관성 있는 걸 추려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추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쓰실 필요 없이 한 3개 정도 골라서, 어,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의사항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2026년 업무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 과제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든 혹은 저희 고도특허 사무소를 통해서든 내부 진단을 통해서 어, 이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진단을 통해서 최종 기술 개발 컨셉을 한번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는 한번 수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연구개발 컨셉이 정해지면 내년에는 이런 스케줄로 한번 업무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도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가안이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표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어떤 스케줄을 한번 해보고 업무를 진행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기업의 가치를 좀 고도화하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가지고 당연히 디딤도 R&D를 쓰는 거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R&D 과제들도 모니터링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계획을 해보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IP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한 걸 가지고 뭐 IP 나래나 IP R&D와 같이 특허 관련된 과제도 한번 써보고 이 연구개발 계획서가 잘 싸졌으니 이걸 가지고 자금 조달을 위한 뭐 데이터 바우처라든지 제조 바우처라든지 AI 바우처와 같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바우처까지 이제 쓰실 계획을 하시게 되면 단순히 내년에 디림도 R&D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렬적으로 IP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경쟁력도 더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연구개발 컨셉의 도출과 함께 내년에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될지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한번 강의 마치겠고 아마 제가 올해 처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소통 드리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이렇게 종료하고 뭐 메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유선상으로 한번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